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 철학자 등등등 세계 천재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범접 불가. 그의 특별한 능력과 천재성 때문인지 유독 그가 남긴 작품들을 둘러싼 비밀과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작품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빈치 코드를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풀어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밀과 미지의 장소, 바티칸 서고의 연구원이자 다빈치 전문가 스포르자 갈라치아입니다. 그녀는 2010년 진짜 다빈치 코드를 발표. 4006년 11월 1일 대홍수로 인류는 멸망한다. 다빈치의 역작 최후의 만찬 속에 종말의 날을 예측할 수 있는 점성학과 라틴어로 된 코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해독한 결과 4006년 3월 21일에 시작된 대홍수로 인류는 4006년 11월 1일 최후를 맞게 되고요. 종말 이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이 그림책에 어떤 코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속에 12제자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함께하는 별자리는 몇 개다? 12개. 12개죠. 점성학에 대입해 보면 별자리를 뜻하는 12제자들과 테이블포, 천장의 간격을 통해 계절과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 반원 모양의 창문 보이십니까? 갈라치아는 저 창문들이 일종의 시계 역할을 하며 라틴어 코드가 숨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라치아에 따르면 라틴어 코드의 계산법은 24개의 라틴어 알파벳이 24시간을 의미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다빈치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후속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증하려면 4006년이면 지금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너무 먼 미래라 와닿진 않습니다. 과연 세계의 천재 다빈치는 정말 작품 속에서 종말을 예언했을까요? 과거 꽤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예언가들의 종말 예언이 쏟아져 나왔죠. 이 인류 전체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뭐 다 있어 왔죠. 뭐 그래서 유독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많고. 자, 그래서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 종말을 각각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예언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자, 히틀러의 등장, 또 제2차 세계대전 등을 마치며 최고의 예언가로 불린 그리고 예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자, 먼저 소련 붕괴, 체르노빌 참사, 9.11 테러.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 공격을 받아 추락할 거예요. 라며 정말 사고 현장에 다녀온 사람처럼 자세히 9.11 테러 사건의 모습을 묘사해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죽음까지 모두 예언이 적중했던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 근데 저거는 진짜 되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네요. 역대 예언 중에 제일 소름 돋는 게 저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바반가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296년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오래된 우주정거장과 위성이 떨어진다고 예측했고요. 2341년에는 무엇인지 모를 끔찍한 것이 지구에 접근한다고 예측. 자, 갈수록 뭔가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죠? 또 3797년에는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사망. 하지만 인류가 또 다른 행성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3805년, 이번에는 자원을 둘러싼 인간들의 전쟁 발발. 반 이상의 인간들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바반가는 마침내 5079년을 맞는 세계에는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라며 종말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 3000년 후의 먼 미래를 얘기한 바바반가의 종말 예언이 있다면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종말이 온다 예측한 예언가도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 예지몽을 꾼다는 이 브라질의 예언가 주세 리노 또한 바바반가와 마찬가지로 9.11 테러를 정확히 예측했는데요. 진짜? 2001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꿈을 꾼 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를 당했고요. 결국엔 그가 꾼 꿈대로 슬픈 역사가 현실화됐는데요. 또 2004년 12월 26일 약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대지진.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예언.
또 2015년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게 좀 놀랍고. 그러면 이분이 예언했다는 그 종말 날짜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런 그가 주장한 종말의 해는 바로 어. 2043년. 이건 어떻게? 좀 무섭다. 자, 불과 2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2043년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인구 중 80%가 사라지는 대재앙이 올 겁니다. 라며 인류 멸망을 주장했습니다. 큰 사건들을 맞춘 족집계 예언가들. 그렇지만 이 세계의 끝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빗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999년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예언의 7월, 지구촌 종말론 신드롬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각종 방송에서도 종말론을 조명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1999년은 유독 종말의 공포에 휩싸였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너희들 요새 지구 종말론 도는 거 아나?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핵폭탄 막 날라다니고 행성끼리 충돌하고 블랙홀이 터져가 막 순식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하더라. 1999년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종말. 전 세계 컴퓨터들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 공공을 인식을 못해서 버그가 발생한다는 그치. 일명 Y2K 종말론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Y2K 버그로 전 세계 통신망이 무너지고 정전과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금융 시스템 마비, 심지어 핵미사일 오발로 인한 전쟁 발발 등 세계 각지에서 혼란이 벌어져 종말에 이른다고 믿었었죠. 근데 참 아무리 세기말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1999년에 네. 유독 그렇게 종말론이 성행했을까요? 1999년 당시 전 세계인들을 두렵게 한 종말론에 더욱 불을 붙인 주범이 있었습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구절을 해석해보면 일부 사람들은 1999년에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가 종말에 이른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20세기 마지막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1999년 8월 11일의 주목. 이 날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종말의 날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 개기일식 종말론이 성행하자 한 천문학자는 8월 11일은 물론 앞으로 10년 안에도 종말은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3, 2, 1, Happy 2000! 세계를 놀라게 한 많은 예언가들 가운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예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언가도 핫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요. 바로 인도에 살고 있는 15살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뭔가 홀리해 보인다. 되게 처음 봐요. 15살이면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뭐 어떤 예언들을 했어요? 이 소년이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로 떠오른 이유. 2019년 8월 22일 아비냐 아난드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한 영상을 너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머나, 코로나! 지금 겪고 있잖아, 우리. 겪고 있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지? 그렇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예측,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로 정확히 중국을 지목했고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확산돼 2020년 3월과 4월에 그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요거 소름이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적중하자 아비니 아난드는 한순간에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기, 규모, 발생 나라까지 어쨌든 다 맞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아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비니 아난드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토성, 목성, 화성 등 행성들의 궤적을 보고 지구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다음 행적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아비니 아난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2020년 12월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 12년? 변이. 코로나 변이. 그렇죠. 맞아. 어머.
2020년 12월 20일에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훨씬 강하고 큰 규모의 2차 팬데믹이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2월 전파력이 50에서 70%가 더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북미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는데요. 야,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까지 맞췄다는 거는 너무 소름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 이제 올해를 물어봐야죠. 올해 아난드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직선으로 정렬하는 2021년 2월 10일부터는 얼마 전이잖아. 저 얼마 전이잖아.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더불어 기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전 세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실제로 2021년 2월 13일에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2020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모두가 기다리는 코로나19의 종식 포함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은 목성과 토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 각자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인 2021년 11월이 돼야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됐으면 좋겠으니까 저 아난드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인가요, 이제? 믿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세기말 종말론 이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2012년 종말론의 그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2012년 전 세계가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느냐? 자, 첫째는 마야 달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대 선진 문명을 일으킨 신비의 마야 문명. 특히 마야 달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25세기 이상 단 하루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지구와 우주의 시간을 계산해냈다고 합니다.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윤달, 윤날 이런 거 다 잡았다는 거거든요. 진짜? 거기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때 인류가 그랬을 리가 없다. 그러니 마야인들은 외계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야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로 그대로 끝나버린 겁니다. 뭐야? 이에 종말론자들은 이날이 지나면 인류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추측했던 거죠. 야, 대박이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의 고대 서적 주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래프 타임 웨이브 제로는요. 이 그래프가 상승한 시기에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거나 영웅이 등장, 또 하강한 시기에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답니다. 자, 그런데 상향, 하향을 그리던 그래프가 한순간 0이 되는 날이 있었는데 진짜? 그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 게다가 주식시장의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웹봇. 그동안 웹봇은 9.11 테러,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참사, 인도양 지진해일 사태 등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웹봇이 2012년 12월 이후로는 분석을 거부했던 겁니다. 오. 마야 달력하고 지금 이 고대 되게- 주역하고 겹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지구 종말의 전조 현상이라도 되는 듯 2012년 1월에는 노르웨이에서 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요. 심지어 12월 21일 호주 퍼스의 상공엔 강력한 빛이 저렇게 특이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다. 저런 떼죽음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저 빗무리도 엄청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구 종말설이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요. 실제로 종말을 대비해 생존 물품을 구비, 심지어 극강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종말론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지자 12월 11일 이곳에서는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사회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종말론은 허구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Why the World Didn't End Yesterday. Presented by Science at NASA. December 22nd, 2012. If you're watching this video, it means one thing. The world didn't end yesterday. 아, 나사에서 저런 영상을 만들었군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정말로. 자, 봐라. 안 망했지? 뭐 이런 거네요.
나사가 공개한 동영상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종말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반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한 종말설이죠. 마야 달력 종말설에 대한 나사 입장은 12월 21일 마야 달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날 지구가 종말한다는 마야 예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사 천문고고학센터의 존 칼슨 박사에 따르면 12월 31일이 지나도 1월 1일은 새로운 한 해가 반복되듯이 마야 달력 역시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2012년 11월 21일 이후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선 12월 21일 다음 날인 12월 22일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종말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두려움에 떨자 종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열흘 정도 앞서서 이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종말론이죠. 니빌루나 행성 X 같은 행성의 충돌로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에 대한 나사의 대답 역시 사실무근. 정부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 하늘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21세기 사람들을 또 한번 불안에 떨게 만들며 나사까지 움직이게 만든 2012년 종말론. 하지만 그 종말론은 근거 없는 거짓이었다는 걸 2021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경매를 통해 오래된 노트가 하나로 약 5억 4,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노트의 주인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과학자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이 위대하지만 네. 노트 저게 불탄 자국이잖아요. 저게 5억이면 너무 비싸다. 3페이지 분량의 이 노트는요. 뉴턴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 양피지 일부가 불에 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직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 우리가 몰랐던 뉴턴의 과학적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었네, 저기? 뉴턴이 예언을 했다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뉴턴의 노트에는 피라미드의 크기, 비율 등에 대한 기록과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을 사용한 측정 단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뉴턴이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인류 멸망 시기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그 뉴턴이니까 네. 이거를 뭐 어떤 예언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뭘 추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뉴턴은 인류는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가, 그리고 언제 멸망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무려 50여 년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뉴턴이 종말론에 대해 연구한 노트의 양은 자그마치 4,500여 장. 그리고 2007년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개최한 뉴턴의 비밀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6필 원고에 뉴턴이 계산한 인류 멸망 날짜가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되게 열정을 갖고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50년. 네. 현기증 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라는 건가요? 네. 뉴턴의 결론은 뭐예요? 네. 너무 난로들 드시려고 하네요. 아이작 뉴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뉴턴이 일평생을 바쳐 치열한 연구 끝에 계산한 지구 최후의 날 지난 거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이, 2060년입니다. 저기 써있네, 노트에. 2060 빨간 줄 쳐놨네. 쓰여 있죠. 입증이 되려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2060년에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사실 뉴턴은 과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점성술사의 예측이 들릴 때마다 성스러운 예언이 불신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구만.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종말을 예언한 구약 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 성서의 요한계시록을 연구. 성서의 비밀이 고대 피라미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피라미드 연구에도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는 참 다양하고 되게 많고 거기서 날짜를 뽑아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석도 정말 다양한데 뉴턴은 어떤 시기로 시기를 뽑아낸 거예요? 굉장히 초조해 보여요. 난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랑 다르네요. 왜냐면 2060년이 곧 오거든. 얼마 안 남았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턴이 해석한 2060년 종말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악마의 수인 666, 이 6을 3번 더해서 18이라는 숫자를 도출했고요. 이 18에 성서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의 10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서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인 7을 곱하면 그래? 1260이 나옵니다. 그쵸.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자, 뉴턴은 이 1260을 종말을 예측하는 비밀의 수로 여긴 것입니다. 근데 이게 1260년 후라면 네네. 기준이 언젠데요, 기준이? 자, 뉴턴이 계산한 기점은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 등극, 서로마 제국이 부활한 서기 800년으로요. 뉴턴은 서기 800년부터 1260년 후, 그래서 나온 연도가 바로 2060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이거는 약간 네. 좀 그래요. 좀 그래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아마 만유인력을 개발했을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 우리 같은 반응을 줬어요. 당연하지. 야, 그게 뭐냐? 야, 사과가 뭐 지구가 사과를 왜 땡기냐? 뭐 이랬을 거예요. 당연하지. 뭘 어떻게 손이 있어, 발이 있어. 뭘로 땡겨?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당연하지. 하는 게 무식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게 다 뉴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꼽씹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근대 과학의 선구자 뉴턴이 예언한 2060년 종말론. 과연 그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18년 4월 1일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우주 위험 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높이고 추락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뭐 해성? 해성. 네. 충돌, 운석 뭐 이런 건가요? 바로 지구에 추락한 폐인공위성 중국의 텐궁 1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텐궁 1호가 다행히 남태평양 칠레 앞바다에 떨어졌어요. 정말 다행이죠. 생각해보세요. 도심 한복판에 저게 떨어졌다고 하면 거의 뭐 미사일이죠. 네,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네. 진짜. 네. 실제로 1997년 미국의 델타 로켓에서 떨어진 약 15cm 길이의 우주 쓰레기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추락. 길을 걷던 한 여성의 어깨를 강타하는 정말 아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건 앞으로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우주로 발사한 인공위성은 무려 5,500여 개입니다. 그중에 텐궁 1호처럼 앞으로도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이 이제는 우주 쓰레기가 돼서 인류를 위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유럽 우주국의 예. 그 조사를 좀 봤는데요. 네네. 우주에 만약에 로켓 잔해, 저 우주에서 쓰던 부품 등이 넘쳐나는데 지름 1mm에서 1cm 크기는 약 1억 2,800만 개. 진짜 많다. 야, 엄청나게 떠다니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고 지름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요. 3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게로는 무려 8,800톤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야, 진짜 많다.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인간들이 많이 쏘아 올렸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우주 쓰레기 문제는 뭐 해결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 유럽 우주국에서 2025년에 우주에 수거 로봇을 보내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야, 저게 내가 생각한 건데 저게 현실화가 되는구나. 그럼 입 밖으로 꺼냈어야죠. 뻔뻔한 것만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수거 로봇.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요. 왜냐면 1억 개를 저 수거 로봇 하나가 할 수 있다고? 수거를 해도 그 수거한 애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뭔 소리예요? 수거한 로봇이 무슨 소리예요? 그 우주에 왕복성도 있는데 콜롬비아 어릴 때 못 보셨어요? 왕복을 하겠죠. 우주 왕복성 있었잖아. 그 왕복을 한 게 어릴 때 닐 이후에 암스트롱이 가서 못 돌아왔나요? 어릴 때 가서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요? 실제로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실제로 왕복한 됐습니다. 게 20년 동안 없잖아요. 정말 달이 인류에 간 적이 없다고 믿는 거죠, 지금. 아니야. 난 자, 됐어요. 갔다고 믿어. 갔다고 다 믿는데. 됐고요. 제가 유일한 공대 오빠에게 기대했던 제가 잘못입니다.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며 수산자원의 보고로 우리 식탁을 책임진 곳 제주도 바다. 보물이죠, 보물. 제주도 가면 정말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 먹을 게 많아. 사회적으로. 맞아.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양동물 생태보존연구소 연구원들이 드론으로 돌고래들을 관찰하던 중 저 돌고래 턱이 이상한데요? 왜? 턱이? 이상하게도 한 돌고래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턱뼈가 부러진 것처럼 돼 있는데? 뭔가 턱이 이상하죠? 어머머. 지금 턱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왜 암에 걸렸지? 그것도 턱에? 돌고래가 왜 암에 걸려요? 네. 암으로 턱이 기형적으로 변한 돌고래.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의 남방 큰 돌고래는 먼 바다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을 해서요. 제주 바다의 환경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 해양 상태가 좋지 않다. 요 이제 증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한 해양 환경 단체에서도 제주도 바다가 독성 화학 물질과 발암 물질로 오염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바다가 네. 왜 오염됐겠어요? 바다가 인간들이 뭐 거기다 뭐 버리고 쓰레기 등 공장 폐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오염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만 약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했고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구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 하수 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한 오염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2018년 해양 오염 사고 통계에 따르면요. 제주 바다에 약 3만 리터의 오염 물질이 흘러들었는데 이 중에 87%가 하수 유출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와, 제주도가 인구가 60만 정도일 텐데 방문한 관광객이 1,500만이에요? 뭐 그 정도로 뭐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은 네. 그 이제 그림자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도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기에 도료 등에서 화학물질이 흘러들어가 이게 또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도료가 또 문제구나. 돌고래는 진짜 너무 미안하다. 살면서 자기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암에 걸린 돌고래는 영문도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는데 우리는 뭐 해만 끼치고 있네요. 스마트폰, 컴퓨터, 여러 생활 가전까지 전자기기와 가전제품이 없는 삶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그렇죠. 네. 상상이 안 돼요. 두 분도 뭐 스마트폰 없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액정 보고 싶어 미치겠어. 녹화 중이라 지금. 사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려서 이제는 없으면 불편한 존재. 맞아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편리함에 속아 정말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e-waste, 전자 폐기물. UN 환경 계획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이 무려 4천만 톤 이상이라는데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봉사활동 갔을 때 그것만 매립하는 단지에 가본 것 같아요. 매립을 해버려요. 매립해버려. 그것도 쓰레기잖아. 산이에요, 산. 마을이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전자 폐기물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위치한 빈민가 아그보그 블롯입니다. 야, 저건 거의 마을 전체가 폐기물 처리장의 모습이네요. 어떻게 살아요? 이곳을 두고 부르는 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자 폐기물 처리장. 다 일로 오는 거예요. 이곳의 주민들은 전자 폐기물을 태워 구리를 얻는 등 각종 금속과 부품을 추출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자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납과 같은 중금속이 발생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곳에 실제로 세계 10대 유독물질 위험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 지역의 토양의 중금속 오염은 미국 기준치보다 무려 45배나 높고요. 이곳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다 보니까 이곳의 공기, 물, 흙, 사람들의 소변, 혈액, 심지어 모유에서도 오염물질이 다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그냥 그거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악몽 같은 어떤 시절이 타이로 자기가 아니 대체 왜 이렇게 폐가전이 여기에 몰리고 있는 거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재가공이 가능한 중고품으로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말 비양심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보 선진화의 일환으로 가짜 중고품으로 둔갑해 이 전자 폐기물들이 기증 처리돼서 유입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재미없네.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 우리 옆에 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서운 생각까지 드네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전자 폐기물을 좀 최소화하는 거. 뭐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오래 쓸 제품을 좀 하나 좀 고장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버리지 말고 좀 고쳐가면서 잘 쓰고 재활용 센터를 애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새 시리즈 나올 때마다 강박적으로 얼리 어답터가 돼야 된다는 마음은 조금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모델 갖고 싶죠. 근데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다음 시리즈가 다다음 달에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불안해. 그런 문화만 조금 바뀌어도 폐기물은 줄어들 많이 줄죠. 2019년 8월 브라질의 낮이 사라졌다. 연기로 뒤덮인 상파울루. 이게 낮이라고? 풍낮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2019년 7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덮친 대규모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죠 정말. 와, 믿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재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대규모 산불. 그 결과 8월 중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화마 속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화재 연기는 바람을 타고 약 2,700킬로미터나 떨어진 상파울루 상공까지 뒤덮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래요, 저 산불은? 그러게요. 산불의 시초는 방화를 멈춰야 합니다. 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의 바탕을 둔 경제를 대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발 명목을 위한 방화 때문이었습니다. 저 개발하느라고 방어하는 거 그게 커진 거구나. 문제네, 문제. 극우 성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부정론자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는 2019년 1월 취임 후 곧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각종 개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자 농민, 목장주, 벌목꾼들은 소를 키울 목장과 콩과 옥수수 등 농경재 확보를 위해 고의적으로 대규모 방화를 저지른 거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풀어버렸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여파 아마존. 그러나 이 산불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한 과학연구소의 카를로스 노브레 박사는 아마존이 20% 이상 훼손되면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 아마존의 나무들이 하루 1,000리터의 물을 증산하고 이 물로 비구름을 만들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이나 이 정도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저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 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 진짜 알 수 없어요. 예상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공포겠죠. 정말 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후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아마존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내 정부에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분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진짜. 언제고 다시 화마에 삼켜질지 모르는 아마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에? 이 뭐야? 저 거품이 뭐예요? 뭐야 저기? 크림이에요? 솜인가? 자, 신기하시죠?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 인도의 마리나 해변에서 발생한 이 거품들. 보기 드문 진 풍경에 주민들은 기념사진도 찍고 저렇게 거품 속에서 펄짝펄짝 뛰어놀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결코 이색 포토스팟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바다 거품에는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많다고? 인도의 오염관리국에서는요, 이 거품 안에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이 가득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저분들 저 나중에 다리에 뭐 나는 거 아니에요? 나겠죠. 사실 이 바다 거품이 발생하기 며칠 전 이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때 폭우로 인해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든 겁니다. 조사 결과 무기물인 인산염이 고농도 함유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 거품이 다 똥물이었던 거네 진짜로. 똥거품이네. 이 거품이 피부에 닿으면 습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게 만약 마을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체내에 쌓이면 골다공증과 골절 등 골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바다 거품이 처음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요. 2016년 호주 동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에도 거센 폭풍이 발생한 뒤 거품으로 뒤덮인 바닷물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바다 거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다 거품은 사실 희귀한 자연 현상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위적인 바다 거품. 실제로 한 수질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요. 폐수 속에 사상세균이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폐수를 이제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은 게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제 이 바다가 또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고 주겠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두 분은 옷 쇼핑은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본인 의상 입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호호. 눈여겨보겠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우리들이 환경 파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해서 느낌이. 그렇죠? 옷 쓰레기? 저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옷을 만들 때는 화학물질과 인공 염색 재료를 사용한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데요. 이런 옷은 면이나 목화 소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겁니다. 2016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마다 무려 약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요? 저런 거 본 적 있죠? 이게 우리 옷에 저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들어있죠. 근데 진짜 너무 많다, 저거. 자, 엄청납니다. 2017년 세계 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요. 해양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려 35%가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게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합성 섬유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경우 독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 먹이 사슬에 따라 거슬러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면 폐조직이 손상되고요. 천식과 발작 같은 호흡기 질환에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서 다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죠. 물론 옷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몇 번 입고 또 사고 있어도 또 사고 이런 무분별한 의류 소비는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취재하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 환경운동가가 개발한 세탁볼인데요. 바닷속 이물질들을 잡아내는 산호초를 보고요. 착안했습니다. 그 세탁할 때 같이 넣으면 미세 플라스틱과 찌꺼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구나.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네.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거 네.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9년 6월 영국의 한 식물원과 스웨덴의 한 대학교가 내놓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 식물 10종 중 6종은 이미 멸종, 위협받는 인류의 식탁. 야, 10종 중에 6종이면 정말 무서운 연구 결과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250년간 무려 571종의 야생식물이 멸종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식물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속도에 비해서 현재 식물의 멸종 속도가 최대 500배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식물은 왜 멸종되는 거죠? 자, 식물 멸종이 가속화되는 이유, 과도한 농작물 경작 때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 인간들이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을 남용하면서 토지를 오염시키고 급기야 식물들의 멸종을 앞당겼다는 얘기죠. 실제로 최근 약 20년간 식물을 생산해내던 토양 생산성이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가 생산하는 주요 농작물은 사탕수수, 옥수수, 쌀, 밀, 감자, 콩, 기름야자 열매, 사탕무, 카사바 등 총 9종인데요. 현재 나머지 다른 재배 식물 상당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 주요 농작물마저 생산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초 아일랜드인들은 주로 감자 경작을 했는데요. 1840년대 갑자기 아일랜드 전역에서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약 10년간 대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 재배 품종이었던 감자가 사라지니 800여만 명의 아일랜드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아사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농작물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그 농작물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없어진 거라면은 인류에게 급작스러운 식량난이 찾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100만 명의 아사 믿기십니까? 굶어 죽은 겁니다. 한정된 농작물에만 의존하다가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흉년이 지거나 자칫 전염병이 덮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가 심각한 식량난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아, 공포스럽네요. 진짜 무섭다. 이거. 갑자기 쌀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우. 그러니까 오늘 순위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비해서 종자 저장고도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잘 마련해야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지키고 다 대비를 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1998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뒤덮은 검은 그림자. 한 농장에서 소 19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농장주는 떼죽음의 원인으로 농장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 화학기업 D사의 공장을 의심. 그 뒤 한 로펌을 찾아가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의뢰한 그리고 밝혀진 이 사건의 검은 실체. 인류 최악의 환경 스캔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뭐죠? 당시 D사 공장에서는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도록 코팅하는 물질인 테플론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과불화 옥탄산이 사용된 겁니다. 뭐야? 이게 뭐냐? PFOA라고도 하는데 이 발암물질입니다. 이 끔찍한 발암물질을 인근 강에 유출시킨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인체에 다량 축적되면 간암, 신장암, 갑상선암, 각종 암부터 불임, 태아, 기형까지 정말 끔찍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 발암물질을 그냥 버리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그걸 알면서 배출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아니, 모르고 했으면 그래도 뭐라고 할 판에 지금 뭐 근데 화학 알면서. 전문 기업이잖아요. 근데 알았을 것 같은데 발암물질을 그냥 강으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잖아요. 지어서 오염시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밝혀진 D사의 추악한 민난. 1981년 공장에서 일하던 임산부 직원과 출산한 태아의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PFOA 성분이 발견. 게다가 1991년 공장 인근 마을의 수돗물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됐지만 환경보호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테플론이 얼마나 독성 물질인지 자체 임상 실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노동자들에게 테플론 성분을 넣은 담배를 피우게 한 건데 악마 아니야 악마? 이후에 사람들은 두통, 메스꺼움 등에 시달렸습니다. 왜 피게 해요, 그걸?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그 악마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은폐하고 폐기물을 방류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졌을 땐 너무 늦어버린 상황. 이미 주민들의 몸속에 흡수된 독성은 그들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 PFOA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던 피해 주민들 무려 3,535명은 D사에 대한 단체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 2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방법원은 D사는 피해자 3,535명에게 6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 라며 한화 약 8천억 원의 보상금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뭐 보상 금액이 있다는 거는 다행이지만 이게 건강이잖아요. 사람 몸이고 이미 피폐해진 몸과 자연은 이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보다 더 우선이었던 기업의 이익,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칠레 페토르카 지하수 고갈.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칠레 페토르카 지역. 그 이유는 바로 아보카도 때문이었습니다. 윙? 아보카도는 20가지의 비타민과 18가지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요.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며 일명 녹색 황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 푸드인 아보카도가 환경 파괴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아보카도의 이름은 고대 아즈텍에서 물을 많이 지니고 있다라는 뜻인
아우아카틀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아보카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제곱미터 규모의 아보카도 농장을 운영하려면 하루에 무려 10만 리터가량의 물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요, 아보카도의 주요 경작지 중 하나인 칠레 페토르카 지역에서는 아보카도 재배 때문에 지하수는 물론 우물까지 말라버렸고요. 마을 주민들은 급수 트럭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보카도는 산림까지 훼손하고 있는데요.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아보카도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요. 아보카도의 주요 경작지인 멕시코 남서부 미초아칸주 산간 지역에서는 무분별하게 소나무를 베어내서요. 한 해 약 7제곱킬로미터의 숲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보카도는 죄가 없잖아요. 그 아보카도를 더 많이 수확하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고. 네네. 저 녀석은 원래 물을 많이 먹는 녀석이고. 네, 아보카도를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요새 열풍이죠. 나쁜 기름 잡아주는 좋은 오일, 크릴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릴에서 추출했습니다. 품절 임박 바로 서두르세요. 일명 혈관 청소부로 불리며 국내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크릴 오일. 크릴 오일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해역 남극해에 서식하는 갑각류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로요.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이 함유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죠. 근데 뭐 크릴 오일 좋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이슈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부모님이나 지인 선물로 애기 몸에 좋대 많이들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원료로 사랑받는 크릴. 이게 비록 크기는 작지만 남극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극의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어서 오징어, 바다새, 펭귄, 고래 등 남극 생물 대부분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한 남극 연구소에 따르면 크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심해에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크릴이 이렇게 침전시키는 탄소량이 무려 2,300만 톤. 엄청나죠? 고맙다. 이 양은 영국 전체 가정에서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고마우신 분들이 진짜 고맙네요. 지구를 살려주신 분들은 그래서 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는 크릴, 아니 크릴느님은 일명 지구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네. 아니 난 이렇게 주요 이제 먹잇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내린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크릴의 인기가 치솟자 남극 생태계는 물론 지구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크릴 어업이 본격화된 이후에 크릴 오일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남극해에서 무분별한 크릴 남획이 이루어졌고요. 1970년대 이후 크릴의 개체수는 약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진짜? 거의 다 없어졌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크릴의 개체수가 급감하자 먹이를 잃은 펭귄 등 남극 생물들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요. 게다가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던 크릴이 사라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한두 문제가 아니네요. 생태계도 위협하고 지금 지구온난화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뭐 취재 중에 알게 됐는데 크릴 오일의 핵심 성분이 인지질. 이 인지질이 물과 기름에 잘 녹아서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존 오메가3 제품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 자체는 낮은 편이라고 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크릴 오일이 무조건 최고로 좋다. 이런 홍보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게 크릴 오일이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크릴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크릴이 정말 나쁘다.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또 환경이니까. 네. 다행히 2018년 7월 전 세계 크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크릴 어업체 연합은요. 2020년부터 남극해 크릴 조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라며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남극해에서 이루어지는 크릴 어업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행이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지구를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난들이 만약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2019년에는 브라질 각지에서요. 무려 8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수준인 약 31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훼손. 자,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산불로 인해 한화 약 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산림을 키우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수백 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구 한쪽에서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세계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2019년 3월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4,400여 개 마을이 침수, 1,000만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사막 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 두바이 공항까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불, 한쪽에서는 물, 뭐 극과 극의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더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인도양 쌍극자란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 부분에 해수면 온도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도양의 서부, 동아프리카는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이 급증. 또 반대로 수온이 내려간 인도양 동부는 강수량이 감소, 가뭄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이쪽은 완전히 건조해지고 이쪽은 완전히 습해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인도양 동쪽 일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을 악화시킨 큰 원인으로 폭염과 가뭄이 꼽히기도 하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인도양 쌍극자가 이게 뭔지는 설명해 주니까 알겠는데 이게 네네. 원인은 뭐 밝혀졌습니까? 잘 모르죠. 실제로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 이렇게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고요, 연구한 전문가들은요, 지구가 뜨거워진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가 더 일상화됐습니다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에 무게를 두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빚어진 재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난을 번질지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이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레이크 타호. 몇 달 사이 무려 150건 이상의 신고 전화가 접수.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문을 여네. 문을 열어? 아, 문을 여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시동도 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겨울잠 안 자요? 아, 그 겨울잠을 안 잤네. 원래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저기 땅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얘네 왜 이러고 있어? 잠도 안 자고? 자, 한 4, 5개월 정도 들어가 있지 않나? 미국의 흑곰인 일명 행크 더 탱크는 보통 11월부터 동면에 들어가 약 7개월 동안 긴 겨울잠을 자는데요. 그런데 2022년 5월 레이크 타워의 주택가에 겨울잠을 거부한 흑곰들이 출몰한 겁니다. 마을을 덮친 흑곰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자동차의 침입, 28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 야생곰 보호단체에 따르면 레이크 타워에 서식하는 야생곰의 무려 20%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 상황. 자, 그런데 야생곰이 겨울잠을 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야생곰들은 자연에서, 인간은 도시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연의 섭리대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왔지만요. 이제는 인간이 배출한 음식물 때문에 1년 내내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탓에 체온 유지가 쉬워진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굳이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밖에 24시간 널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죠. 와. 게다가 중요한 건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자기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람과 서식지가 겹치다 보면은 의도적이지 않게 싸움 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될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도 곰 뒤에 새끼 곰 2마리 있는 거 보니까 또 되게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놈 하나만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리고 저걸 만약에 제지한다 그랬을 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어미곰이 얼마나 포악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자, 이런 야생곰들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캘리포니아 당국에선 곰들의 안락사를 고려하기도 했는데 아이고.
겨울잠을 안 자게 된 것도 결국 인간이 원인을 제공한 건데 우리가 뭐 곰을 포획하거나 안락사를 시킨다. 원인 제공자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하는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고산지대니까요. 네.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리가 추워져가지고.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지금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눈밭에 모래가 내렸다면 이번엔 사막에 눈이 내린 겁니까? 사막을 넓게 뒤덮은 하얀색의 정체는 눈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의 2022년 1월 사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아프리카 제일 또 더운 사막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니까 놀랍네요. 희한하네. 눈 내린 사막의 모습, 아무래도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하지만 이 풍경이 즐거운 신호가 아닌 위기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7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적으로 12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막은요, 최고 기온 58도까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을 지나면서 기온이 밤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린 겁니다. 일교차 60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60도. 사실 사막에 눈이 내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막에 눈이 내린 사례는 약 42년 동안 5번째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1979년 눈이 내린 이후로 약 37년간은 눈이 내리지 않다가 2016년 2번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거의 매년 알제리 사막에 눈이 내리는 데다가 해가 뜬 뒤에도 눈이 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예.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게다가 엄청난 햇볕이 내리쬐는데 왜 안 녹아? 난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쌓였더라도 금방 녹아야죠. 낮 기온이 40도인데. 얼어버렸다는 거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사막에서도
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야, 사막에까지 눈 내리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우디 스키 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계속 오는 거면. 그죠? 상식을 깨트리는 사막의 눈 소식.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 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머스터드 소스. 그런데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요. 핫도그에 머스터드 소스를 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2년 여름 프랑스의 식료품점에서는 머스터드 소스 품귀 현상이 발생. 머스터드 소스 구입을 1인당 한 병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상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머스터드 소스의 원재료인 겨자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2021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발생. 엘버타, 서스케초원, 매니토바 등 겨자 생산 지역 대부분이 심각한 가뭄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이죠. 헐. 그 결과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겨자씨 생산량은 1년 만에 135킬로톤에서 71킬로톤으로 약 50% 감소. 수확량 감소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킬로그램당 약 900원에 판매된 겨자가 무려 2,500원, 약 3배나 상승하다 보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금겨자가 됐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캐나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겨자를 생산하긴 하는데요. 근데 역시나 이상기후 때문에 겨자씨를 갉아먹는 곤충 수가 증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종자 생산량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 머스터드 업체들은 25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프랑스나 뭐 겨자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 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뭐가 머스터드 같은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장은 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으시죠? 머지않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름이 되면 드넓은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 스노클링, 서핑 등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빈이나 셜록이가 어른이 됐을 때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 없게 되고 아이고. 영어 사전에서 서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어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날이 올까요? 지옥이지 뭐 지옥. 그건 지옥이죠. 지난 여름 한반도를 충격에 몰아넣은 소식. 해수욕장 피서객 대피소동. 자칫 쇼크사. 공포의 그놈 나타났다. 피서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정체. 해파리야 이게? 왜 이렇게 시뻘게? 버린 옷까지 아니고요. 해파리입니다. 이게 뭐 죽은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주의할 정도로 저 독이 심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파리에 쏘인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 저도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주, 부산, 강원도 등등 한반도 곳곳의 해수욕장에서 출몰한 독성 해파리. 강원도에서는 지난 여름 한 달간 해파리 쏘임 사고가 무려 98건 발생. 부산에서는 지난해 168건을 훌쩍 넘어서 올해 8월까지 총 25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서객들을 위협한 주범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 최대 지름 2m까지 성장하는 대형 해파리로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이면 발진,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쇼크사 위험까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해파리들의 출몰 원인을 환경 오염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다가 오염되며 해파리의 천적인 쥐치나 바다거북 등의 개체수는 감소했지만요. 생존력이 강한 해파리는 살아남아서 해파리 개체수가 더욱 증가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생태의 균형이 깨져버렸네요, 진짜. 그리고 둘째,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 해파리 서식 해역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대된 건데요. 이로 인해 해파리가 해수욕장에까지 출몰하며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어부들이 바다에 쳐놓은 망에 해파리가 대거 걸려드는 바람에 국내 어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격탄이겠다.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지구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반도를 습격한 독성 해파리. 이대로 계속 지구가 변해간다면 언젠가 우리 인간이 설 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공샷이네요. 자, 활주로 좀 사람들 모여 있네요. 이거 뭐야? 불났어요? 왜 이렇게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을까요? 왜 불이 났지?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녹고 있다. 올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원래 영국은 7월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로 여름에도 서늘해서요. 영국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 2022년 7월 영국 링컨셔주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363년 만에 영국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폭염이 닥치며 영국 곳곳에선 각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요, 영국의 루턴 공항인데 비행기 활주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모든 운항편이 일시 중단. 런던 남부 배터시의 기차 선로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저기 기차 지나갔어 봐. 완전 탈선 사고 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에어컨이 사치품이라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올여름 가장 더웠던 7월에는 단 사흘 만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만 948명이 사망했다고 추정. 헐. 폭염은 그야말로 대재앙. 보이지 않는 살인자나 다름없는데요. 전례 없이 들이닥친 폭염에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자 영국은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높은 온도에 철로가 녹을까 봐 철도 운행 속도를 제한. 200여 곳의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일상이 마비된 상황. 이에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뭐 일상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니까 이거는 거기 사는 분한테는 너무나 큰 공포일 것 같아요. 기후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순간 끔찍한 대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뜨거워지는 지구, 치솟는 기온이 우리 인간의 삶까지 불태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